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는 KF-21에 미쳤다. 2. 한국은 세계 최대한 거래를 체결. 지난 26일 홍콩 사무스타의 남원인 포스트에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가 실려 가뜩이나 혼란한 동북아 정세가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미 공군이 워게임을 진행한 결과 차세대 군사 기술을 이용했을 때 중국군의 대만 침공을 격퇴할 수는 있지만 승리를 위해서는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보도했는데요. 또한 중국이 군함과 전투기, 미사일 전력 확충에 공격적 투자함에 따라 대만 일대를 포함한 서태평양에서 미군이 과거 누린 일방적 군사 우위는 점차 약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즉 이 말뜻은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거나 무력 점거를 실시하면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자동으로 참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대만 해군학교 전 교관인 르리스에 따르면 미국이 대만에 침공한 인민해방군을 격퇴하려면 미 해군과 공군 전력의 최대 80%를 투입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의 상식으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들고 나오면서 사실 한국은 중국 대비 아주 작은 전술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이 개발한 첨단의 스텔스 소재로 전투기를 제작하면 탐지 능력이 떨어지는 중국을 압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과거 미국은 한국의 KF-21 개발에 대한 전투기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해 국방과학면 수소와 하나 시스템 등에서 국내 기술을 통해 KF-21의 AESA 레이더 C 제1호기를 개발했고 현재 시험 항공기를 통해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중국은 우리보다 먼저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배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레이더가 자국의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이죠. 이를 증명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얼마 전 중국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는 한국산 KF-21 AESA 레이더가 시험 항공기에 설치돼 테스트 중이다. 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인매체는 전반적인 시험 일정과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국 AESA 레이더의 성능까지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AESA 레이더의 최대 탐지 거리가 200km라고 말하며 긴 탐지 거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1m 미만의 표적도 선명하게 감지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와 적외선 추적 장치 등 레이더가 꺼진 상태에서도 표적을 탐색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는데 특히 한국산 AESA 레이더가 중국산 레이더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아니고 한국을 깎아내리기 바쁜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 나온 굉장히 이례적인 칭찬입니다. 중국은 중화 사상이 만연한 나라로 타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타적인 국가인데요. 때문에 이런 평가가 모시려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여기서 이 매체는 한국이 F-35를 추가로 확보하고 F-15K와 KF-16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KF-21까지 실전에 배치된다면 한국 공군의 전투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KF-21을 경계하는 이유는 KF-21을 동반한 한국군이 자신들의 대만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키맨으로 등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에 왜 우리 주변국들이 긴장하게 되는지를 말아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최고 방산기업 레몬나라도사에서 타도 한국을 외치며 한 말입니다. 항공기 강국인 이탈리아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의 AESA 레이더가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AESA 레이더의 최강국인 이스라엘조차 한국과 MOU를 체결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우리의 경쟁국들은 이제 한국을 자신들의 밑이 아닌 동등한 경쟁자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인천공항에 말끔하게 정장을 입고 있는 이탈리아 남성 2명이 주변을 의식하듯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이들은 곧바로 준비된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는데요. 이 두 남성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국내 대표 방산기업인 한화디펜스 본사였습니다. 심상치 않아 보이는 이 두 남성은 레오나르도 항공시스템 부사장 루카 피칼로와 레오나르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마케팅 부사장인 마르코 갈레도 마어코 겔레토입니다. 이들은 레오나르도사에서 비장의 카드로 꾸민 대 KAI 전략팀의 핵심 간부입니다.
이들이 하나디펜스를 방문한 이유는 다름 아닌 자사 경전투기에 들어갈 AESA 레이더를 확보하기 위해 방문한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사는 항공우주 방위 보안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의 경공격기인 FA-50이 선전하고 있으며 탈리아의 다국적 기업입니다. 회전익과 고정익 항공기, 항공기용 레이더, 항전 장비를 포함해 항공기 플랫폼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글로벌 방산업체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남미, 동남아, 동유럽권에서 경공격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의 경공격기인 FA-50이 선전하고 있으며 업그레이드 버전까지 예고하자 레오나르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KAI의 그림자만 따라갈 수 없었던 레오나르도는 여기에 더해 KF-21이 AESA 레이더를 장비한 채 나오게 되면 한국의 항공기를 대항할 자국의 기체가 마땅치 않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AESA 레이더를 개발한 하나시스템과 항공기용 AESA 레이더 수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MOU를 체결하여 자사 전투기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인데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하나시스템의 AESA 레이더 안테나 장치와 레오나르도의 신호 처리기, 전원 공급기를 결합한 통합 솔루션을 구현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다양한 항공기 기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품군을 확대해 글로벌 수출 시장을 공동 개척해 나갈 계획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과 레오나르도는 AESA 레이더 개발에 있어 각사의 장점을 융합해 기술 신뢰성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AESA 레이더가 얼마나 위력적인 전투기의 핵심 장비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AESA 레이더는 공중에서 전자식 빔을 방출해 다수의 공중, 지상, 해상 표적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전투기의 핵심 장비입니다. 안테나에 약 1000개의 소형 송수신 장치가 장착돼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데, 또한 AESA 레이더는 세계에서 일부 선진 군사 강국만 원천 기술을 보유할 만큼 개발 난도가 높은 최첨단 기술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하여 세계에서 12번째로 AESA 레이더 개발국 반열에 올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현존 최강의 4.5세대 전투기를 고르자면 단연코 F-16V라는 것에 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KF-21의 개발이 완료된다면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최근 공개된 KF-21의 AESA 레이더 시험 중 그 이유가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의 레이더 시험은 미국 로키드 마틴이 F-22 랩터와 F-35에 들어가는 AESA 레이더를 시험할 때 활용했던 방식과 유사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한국에게 긴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만과 중국이 전쟁을 벌이고 한국이 미국 편에서 대만을 지원할 경우 긴급 발진한 수십 대의 KF-21들은 긴 항속거리 때문에 제주에서 이륙해 약 1000km 정도 떨어진 대만에서 작전을 펼치는 것이 가능하고 임무 수행 후 복귀하는 길에 한국의 카디즈에서 공중급유를 받는다면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중국을 저지할 수 있는 전력의 향상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KF-21 개발 윤곽이 짙어짐에 따라 중국은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J-20보다 체급은 낮지만 KF-21이 J-20을 압도할 수도 있다고, 이런 이유로 현재 외신들도 KF-21이 F-35를 살 수 없는 국가들 사이에서 F-35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유명 항공 매체 에이비에이션 9은 KF-21이 UAE에서 F-35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글을 게재해 화제가 됐는데요. 이 매체는 에미레이트 항공이 미국 F-35의 대안으로, 그러면서 그 배경에 대해 명확하게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우선 UAE는 막강한 자본력으로 F-35A를 도입하려고 노력했지만 미국의 복잡한 구매 절차와 최종 판매 과정에서 난색을 보이면서 이후 대안으로 찾은 것은 바로 러시아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체크메이트였습니다. UAE는 이 기체의 개발 당시 공동으로 출자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정치적인 세계 정세에 따라 러시아와의 관계 정리가 불가피해졌는데요. 결국 두 강대국의 전투기를 구매할 수 없게 되자 자주 무기 거래를 해오던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고,
분담금 지급을 미루는 인도네시아의 자리를 UAE가 대신하기를 원한다고 매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체는 한국도 UAE와 협력해 전투기 개발에 나선다면 한국은 일정 부분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해주면서 그 대가로 앞으로 있을 KF-21 개량 사업에 드는 개발비를 확보할 수 있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계산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을 호구 삼았던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어진 중국의 전력 증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 공군은 3,000대가 넘는 공군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2,000대가 전투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투기, 전략폭격기, 다목적 전술기, 공격기가 포함되며 중국군 육군 항공병과 해군 항공병도 수백 대의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노후 구형 항공기는 훈련용이나 예비용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공군력 핵심은 전투기로서 4세대 전투기는 700대 이상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 전투기들 모두 다목적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심혈을 기울이는 5세대 전투기 J-20과 F-35의 카피본인 J-31이 그 핵심입니다. 아무리 불법 카피본이라지만 붕어빵 찍어내듯 전투기를 만드는 덕에 엄청난 수량의 공격 무기를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우리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당장이야 중국이 한국의 막말을 아무리 하더라도 한국을 직접적으로 침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공군이 대만을 관할하는 동부 정구 정구에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J-20을 배치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가 보도했습니다. 또 SCMP가 중국 공군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과 중국 내 언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J-20 전투기는 최근 동부 정구에 실전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지휘체계는 5대 정구 체계로 이뤄져 있으며 동부 정구의 작전 지역은 대만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면 중국이 대만의 위협을 넘어 공공연하게 세계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J-20의 실전 배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올해 J-20 전투기의 실전 배치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일 중국이 J-20을 실전 배치하면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은 더 커지고 중국 공군의 작전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의 J-20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의 F-35 스텔스기를 증강 배치하거나 남중국해 같은 전략 지역에 우방과 긴밀한 협조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중국에 대응할 우방의 스텔스기를 대한민국의 KF-21로 전쟁 억지력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에 코웃음을 치던 나라들이 이제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가 시험 비행을 한다는 보도에 자신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신들이 절대 만만하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대한민국이 부상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KF-21이 하루라도 빨리 모두 양산돼 실전 배치되는 날이 다가오길 기대하겠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선 국가의 이익이 달린 일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 냉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익이 달려있다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도 한순간에 뒤집는 상황이 펼쳐지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동맹이 생기기도 하고 견제해야 되는 국가가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주변국 견제를 일삼던 중국이 사우디로부터 국제적인 규모의 뒤통수를 맞게 될 상황에 크게 당황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으며 더군다나 사우디가 중국을 손절하고 새로 손을 잡은 곳은 다름 아닌 한국으로 알려지게 되자 중국 외교가에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외교전선에 문제가 있었던 사우디 측이 중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뒤에 실질적인 협력은 한국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전 한국과 중국의 외교장관 회담이 진행되며 여러가지 논의사항이 오르내렸지만 장거리 회담에도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의 상황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주요 인사들은 한중 간 갈등 원인은 중국에서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새롭게 구성되며 중국이 한국에 대한 기싸움을 걸고 있는 가운데 중국 측의 도를 넘는 외교적 무례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중국 산둥성의 칭다오에서 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교장관 회담처럼 중요한 자리에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주요 도시를 내버려두고 지방 소도시에 일국의 외교장관을 초대한 것은 중국이 작정하고 기선제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담 내용에서도 중국은 한국에 대한 무리한 제안들과 내정 간섭으로 비추질 수도 있는 요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중국의 군사기지를 탐지할 수 없도록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위치를 조정하라고 밝혔고, 추가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더 이상의 사드 배치는 없다는 것을 약속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 측 박진 외교부 장관은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수단이며 우리의 안보주권이기에 중국 측의 간섭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2016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한알령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중국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를 표했습니다. 한국의 기본적인 안보 조치에 간섭하는 중국은 이젠 더 나아가 경제에도 간섭하고 나섰습니다. 칩4 반도체 동맹에 한국이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중국과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의 최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원활하게 공급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를 이용해 자국산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제품에 탑재하고 있으며 중국의 전자제품은 특허와 기술을 도용하여 해외 시장에서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더욱 위협적인 것은 중국의 군함과 전투기를 비롯한 군사장비와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최첨단 유도무기에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가 탑재되는 것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이 없는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수입하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군사장비에 반도체를 탑재하여 잠재적으로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국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과 지방 소도시에서 회담을 개최하여 푸대접한 중국이 반대로 사우디에게 큰 손절을 당하며 국가적인 프로젝트 계약이 파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사우디의 실권을 장악하여 바이든 대통령과도 회담을 진행한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의 전자업체와 통신업체의 네옴시티 통신망 구축, 그리고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목표에 맞춘 원자력 협력과 태양광 협력 등 도시를 구성하는 건설, 에너지, 통신 등 모든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옴시티는 사우디 왕세자가 기획 중인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로 예산만 650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화석 에너지에 국가 예산을 의존 중인 사우디는 화석연료를 벗어나 미래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구글을 걸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우디 왕세자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자 중국 기업들과 은행들은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사우디 현지에서 한국 기업들과 접촉하여 프로젝트 수주의 기본적인 협상은 마무리한 상황이고 한국과 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구상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기에 이번 네옴 프로젝트의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 특히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네옴시티의 핵심이 되는 터널 공사를 수주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사우디 측이 중국 정부 그리고 기업들과 체결한 MOU 즉 양해각서를 뒤집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중국은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독점적으로 수주하기 위해 사우디 당국과 73조 원 규모의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놀랍게도 MOU 양해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공식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양해각서는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는 수준의 확인서이며 실제로 국제관계나 기업들 사이에서도 MOU만 믿고 있다가 물고 품된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우디가 갈등을 빚던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중국과의 MOU, 양해각서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사우디의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적인 문제를 지적했고 사우디에게 미국산 무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사우디는 그동안 중동 국가임에도 미국과 끈끈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미국은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사우디와 협력했고 사우디는 중동 지역의 패권 장악과 최대 경쟁국인 이란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했습니다. 현재 이란이 핵 개발을 천명하며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사우디는 안보 공백이 발생했고 성능이 검증된 미국산 무기 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이유로 들며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를 거절해
사우디는 네옴 프로젝트에 중국과 협력하는 척을 하면서 미국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그동안 사우디는 중국과 73조 원 규모 MOU를 맺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며칠 전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방문하면서 빈살만 왕세자의 길을 살려주었고 사우디에게 무기 판매를 재개하는 등 양국 관계 회복의 신호탄이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선 사우디 측이 미국의 요청을 비웃으며 원유 증산을 거절했다고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국제유가는 4주 연속 하락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은 효과가 있었고 미국과 사우디의 장기적인 관계는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네옴시티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세계적인 중국산 통신 장비와 에너지 퇴출 움직임에 사우디도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우디 네옴시티의 통신망과 에너지 시설 구축에 중국의 화웨이가 선택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정식 계약이 아니라 양해각서로 언제든지 변경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호주 등 세계 각지에서 기술과 정보 유출에 비 이슈로 화웨이가 퇴출되는 가운데 사우디가 화웨이와 끝까지 협력할 가능성이 낮다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사우디 측에서 한국 삼성전자의 5G 통신 장비를 적용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5G 통신 장비는 화웨이를 제치고 미국, 유럽 심지어는 일본까지 채택한 서방 세계 표준의 통신 장비입니다. 게다가 사우디 왕세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개인적인 친분도 있어 빈살만 왕세자가 이재용 회장을 만나기 위해 방한한 사실도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웨이라는 기업이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도 사우디가 화웨이와 체결한 MOU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650조 원이 투입된 네옴시티는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과 유럽의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여 글로벌 도시를 만드는 것인데 가장 보안이 확신해야 될 통신망을 중국이 가져간다면 사우디가 생각한 만큼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우디 측에선 한국의 원전을 자국에 건설하고 싶다며 12조 원 규모의 입찰 참여 요청서를 한국에 보냈습니다. 사우디가 다른 쟁쟁한 원전업체를 제치고 한국에 참여 요청을 보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동 지역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아랍에미리트 UAE의 바라카 원전을 한국이 건설해 성공적으로 가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넘쳐나는 게 석유인 중동의 부유한 국가가 그 당시 안전성을 이유로 퇴출되고 있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했다는 점, 그 중에서도 한국의 원전을 선택했다는 점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주었습니다. 가장 안전하며 신뢰도가 높고 발전 효율도 뛰어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석유가 없어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선 옆나라 UAE가 도입한 원전이 척박한 사막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가동되는 걸 보면 한국의 기술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사우디는 한국의 건설업체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던 시절인 1970년대에 아무런 자본도 경험도 없었던 한국의 건설사들이 대거 중동으로 진출하여 피땀 흘린 노력으로 걸작을 만들었고 그 위대한 유산들은 척박한 사막 위에 지금도 우뚝 서 있습니다. 이 당시 중동에선 개발도상국 한국의 가능성을 알아봤고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를 맡기면서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한국과 중동의 신뢰관계는 수십 년 전부터 구축되어 있는 상태로 이 당시 중동에서 수주한 자금으로 한국이 발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도 네옴시티의 가장 핵심이 되는 터널 공사를 한국의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에게 맡긴 것도 한국 건설사의 능력을 알고 있기도 하지만 수십 년간 쌓아올린 신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사우디 측이 중국을 손절하고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우디는 부자나라답게 최고 품질을 고집하며 이는 국방력과 경제 부문을 가리지 않습니다. 건물, 자동차 등 모든 것들이 최고급이어야 하며 국방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육군 장갑차와 전차도 미국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군 전투기도 미국 F-15를 250대가량, 유럽의 유로파이터를 100여 대 보유 중입니다. 상당수 무기체계가 서방 표준형으로 되어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무기 수출이 금지되자 한국에 천공을 도입하겠다며 1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십 년간 서방 표준의 사회경제 시스템과 국방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던 국가가 하루아침에 중국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보와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이며 최근 사우디가 미국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중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사우디 빈살만